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제2경제운동. 축산 부문에서 호주 뉴질랜드 방문의 직접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8년 경기도 평택의 매일 유업이 한국 뉴질랜드 낙농 시범 목장을 만들었고 1972년에는 전남 운봉에 한국 호주 면양 목장이 조성됐다. 1964년 서독 방문의 성과인 한독 시범 목장도 1969년에 준공됐다. 박 대통령의 축산 진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자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는 목장 만들기가 유행했다. 김종필 씨는 박 대통령의 축산 정책을 도와줘야 한다며 서산 농장을 개발했고 박종규 경호실장은 경남 고양 땅에 마진흥 농목장을 만들었다. 젖소 같은 대가축 증산에는 그 기반이 되는 사료 확보가 필수였다. 대규모 초지 조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 초지법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대단히 목장 개발에 기업가들이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목초의 날과 목초의 노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 동안 45개 업체가 참가하여 대관령의 삼양목장, 북제주의 건영목장, 경기 남양주의 팔당목장 등 전국적으로 14개의 대단위 목장이 개발됐다.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가축 증산 계획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대가축 증산 계획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가 소를 한 곳에 모아서 기르는 협동축산단지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소를 키워왔으니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다. 축산단지를 만들어주면 농민들이 소를 잘 키울 것이다라며 협동축산단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사실 축산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소의 마리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소의 자리 이동에 불과했다. 김용래, 당시 축산국장의 회고. 그렇다고 소를 병아리처럼 대량 증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소는 임신기간이 길고 새끼를 한 마리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소가 쌍둥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했다. 당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터졌을 때 소탕된 간첩 호주머니에서 일기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일기 내용 중에 남조선 농민들이 참 못살기는 못사는구나 하는 구절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농림부 송찬원 당시 축산계장의 증언. 박 대통령은 농민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속골을 베기 위해 소쿠리를 지고 산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며 탄식을 했다. 박 대통령은 축산단지를 만들면 농민들도 덜 고생하고 소도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축산단지 조성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축산단지는 3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 196개가 조성됐다. 3년쯤 지나니 단지 소유주와 주민들 간의 소 분양 문제로 갈등이 심각했다. 축산단지 소유자는 정부에서 분양받은 소의 50%는 자기가 소유하고 나머지 50%를 주민들에게 분양했다. 주민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반발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축산단지의 실패로 박 대통령은 무척 상심했다. 소를 길러 수출하려던 박 대통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닦아놓은 축산 기반은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에 큰 발달을 가져왔다. 우유의 대량 생산으로 남양분유 같은 유업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우유를 자체 생산하게 되어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송찬원 씨는 당시 안성의 한독 시범 목장에서 낙농 기술을 전수한 사람들 거의 전부가 낙농을 시작했다. 지금의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목장은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현재 국내 우유 수요의 90%를 이런 목장이 담당한다고 했다. (1968년 9월 27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제9차 무역 확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역전쟁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이런 시대에 모두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털을 닦아놓은 사모아 어장에 자유중국의 어선들이 진출해 지금은 우리를 앞서려고 한다면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 첫째, 호주나 뉴질랜드같이 품목당 거래 회전이 적은 시장에는 종합무역상사가 진출하여 더 힘을 기울일 것. 둘째, 해외에 나가는 통상사절단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계획 아래 적어도 상품의 견본 정도는 가지고 가서 직접 상담을 할 것. 셋째, 외국 주재 무역진흥공사 직원에게 충분한 활동비를 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통상사절단이 예방이나 시찰만 하지 말고 귀국 후에 상담 결과를 매듭지으라고 말하고 해외 사무소 활동비 월 250, 300달러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9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2경제운동 실천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인간개조 없이는 근대화와 민족 중흥이라는 역사 창조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어렵다고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제2경제운동은 우리의 지상과제인 조국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국민 하나하나가 민족의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자는 운동이요, 사회적 연대의식을 투철히 선양하자는 운동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자세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인이 부당한 사행심에 사로잡히거나 언론인이 정론을 펴지 못하고 선동적 언사로 대중을 기만하는 등의 낡은 인습을 과감히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제2경제운동의 불길이 타올라야 한다. 이 운동은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속하여 자발적으로 생활에 뿌리내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제2경제운동이란 조언은 실물 경제를 제1경제로 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윤리를 일컫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신개조운동이었다. 9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은 51회 생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아침부터 장기영 IOC 위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직무를 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국무위원, 당 간부, 군 수뇌부들로부터 생일 축하 인사를 받은 뒤 청와대 기자단을 초청해 점심을 같이 했다. 기자들이 청와대가 외국 원수들의 관저에 비해 낡고 비좁으니 신축할 의사가 없냐고 박 대통령에게 물었다. 박 대통령은 내가 물러난 뒤 다음 대통령이 짓겠지 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동석한 유 여사는 청와대 신축안에 찬석했다. 유 여사는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총독 관저에서 숙박하면서 환대를 받았다면서 청와대 안에도 외국 원수들이 묵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생일날은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는 법이라며 화제를 돌려버렸다. 청와대 대식당에는 신민당 당수 유진호 씨와 대중당 당수 서민호 씨가 보낸 화환도 보였다. (20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새로 단장된 여의도 민족의 광장에서 거행됐다. 박 대통령은 제병지휘관 김희덕 육군 중장이 지휘하는 육해공 해병대와 새로 편성된 향토 예비군 장병, 주월 한국군 대표부대, APC 인원수송 장갑차, 8인치 자주포, 150mm 평사포,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 등 약 2개 사단 병력을 열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4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시범론에 나가 벼베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보고서나 이론만 갖고 농민을 지도하는 농촌 지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살아있는 지도자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농촌 지도원들을 농산물 재배에 성공한 현장에 1, 2주 정도 파견하여 현황을 살피고 기술을 습득한 후 농민을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벼베기를 마친 박 대통령과 참석 인사들은 논둑에 마련된 천막에서 막걸리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보리나 밀도 주식이 될 수 있게 식생활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5일 1968년도 추곡 수매 가격을 80kg 한 가마당, 전년도보다 17%가 인상된 4,200원 선에서 검토하도록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1968년 10월 31일 박 대통령은 쌍용시멘트 동해 대단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치사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축산이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울분을 쏟아놓았다. 나는 조금 전에 이 공장에 오기 전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헬기로 대관령 목장을 가보고 이제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을 장려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에 지금 목장이 있는 지대는 높이 800m 내지 1000m 이상이 됩니다. 지금 눈이 와서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훌륭한 목초가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마리의 소와 면양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학자, 무슨 축산학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여러 번 한국의 축산이 되겠느냐, 한국에서 축산을 장려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기회에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계획을 한번 써서 내보라고 교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전문가들은 모두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엄연히 대관령 1000m 높은 고지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거기에 훌륭한 목초가 자라고 있고 소와 면양이 지금 목초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만한 조건이면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산이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일절 만나지 않고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듣지 않기로 오늘 대관령 꼭대기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되겠다 하는 자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